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얼마 전 내 집 마련에 성공한 40대 여성이에요. 요즘엔 20, 30대들도 영끌해서 집장만을 한다는데 저희 부부는 또래들에 비해서 조금 늦은 편이죠. 사실 저희한테도 몇 년 전에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있긴 했어요. 그런데 하필 그때 시댁에 일이 생기면서 포기하고 시댁에 들어가 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시죠? 멀리서 보면 희극이지만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는 말이요. 시댁에 들어가 살기 시작하면서야 비로소 그동안 몰랐던 저희 시부모님의 실체를 알게 되었어요. 남편이 왜 그렇게 자기 부모님을 싫어했는지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남편한테는 3살 어린 남동생이 있는데 성격이 아주 저희 아버님을 쏙 빼닮았더라고요. 좋은 쪽으로 말고 나쁜 쪽으로요. 시댁을 나온 지 2년이 지난 지금 그동안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떠올려 보면 자다가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너무 화가 나고 진저리가 쳐져요. 그럼 지금부터 저희 시댁에서 벌어졌던 극악무도한 사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건 23살 때였어요. 전문대를 졸업하고 조그마한 광고회사에 들어가 2년 차에 접어들던 시기였죠. 말이 광고회사지 동네 전단지 작업이랑 현수막 제작, 학교 교지나 성당 사보 같은 걸 주로 하는 영세 업체였어요. 전임한테 들은 바로는 원래 인쇄소를 하시던 사장님이 인쇄업이 사연길로 접어들면서 곁들이로 광고일까지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광고 쪽 인력이 딱 2명밖에 없었어요. 디자이너인 저와 영업을 뛰는 대리님 한 분이 다였죠. 그래도 나름 첫 직장인데 저라고 좋은 곳에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제 학벌로는 어림없기도 했고 제가 당장 돈을 벌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일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다니다 보니 사장님도 좋은 분이시고 영업 대리님과 인쇄소 식구들도 다들 좋은 분이라서 딱히 불만은 없었어요. 사수가 있어야 일을 좀 배울 텐데 그게 좀 아쉽기는 했죠. 그래도 그 덕에 저는 저희 회사에서 대체 불가능한 직원으로 사장님의 총애를 받을 수 있었어요. 야근 수당도 많이 주시고 제가 몸이 좀 안 좋다 싶으면 사모님한테 부탁해서 보약까지 지어다 주실 정도였어요. 특히 사모님은 제가 혼자 살고 있는 걸 안 순간부터 때마다 김치까지 주시고 틈틈이 밑반찬도 만들어서 다른 직원들 몰래 주시곤 했어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순간부터 시설에서 자라 부모님 정이라고 몰랐던 저로서는 사장님과 사모님이 꼭 부모님 같았어요. 제가 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일을 할라 치면 어김없이 사장님이 사무실로 들어와선 이러셨어요. 정아야, 오늘도 야근이야? 아휴, 그럼 안 돼. 젊어서 고생하면 늙어서 몸 고른다. 내가 김대리한테 얘기해서 나쁜 기일 좀 밀어볼 테니까 그만하고 들어가 쉬어.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말 그거 다 거짓말이야. 고생을 뭐하러 해? 편히 살 수 있으면 편히 살아야지. 사장님도 참. 그러다가 일 끊기면 어쩌려고 그래요. 납품 기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돈 벌어야죠. 그래야 제 월급도 주시고 인쇄소 식구들이랑 대리님 월급도 주죠. 아이고, 고양이 쥐 생각해주고 있네. 네가 보기엔 내가 좀 허접해 보일지 몰라도 나 서울 하늘 아래 내 건물 가지고 있는 어엿한 건물주야. 너 일하는 이 건물 이거 내 거라고. 그런데 누가 누굴 걱정하냐? 맹랑한 녀석 같으니라고. 어서 정리하고 집에 가서 쉬어. 나는 딸 같은 애 늦게까지 부려먹는 악덕 사장 만들지 말고. 알았지? 다른 업장 사장님들은
어떻게든 직원을 못 부려먹어서 안달인데 저희 사장님은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돈보다는 내 직원 건강이 더 우선인 분이었으니까요. 그런 사장님이 웬일로 연장 근무를 해달라고 해서 깜짝 놀랐지 뭐예요. 퇴근 후에 연장 근무를 하라고요? 밀린 업무도 없는데도요? 새로 들어온 일이 있는데 그게 참 상담을 할 사람이 없어서 말이야. 김 대리가 집안 행사가 있어서 외근 마치고 바로 퇴근을 하겠다네.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니까 대신 좀 맡아줘. 실무자가 하는 게 더 낫잖아. 자세한 건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평소 사장님한텐 고마운 일도 많아서 흔쾌히 알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맡게 된 일은 근처 고등학교 교지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간단한 표지 디자인과 출판 편집 일이었죠. 인쇄소를 함께 겸하는 회사라서 종종 출판 일이 들어오기는 하지만 제가 출판 디자인 전문이 아니다 보니 일반 출판사 편집에 비하면 퀄리티는 좀 떨어지는 수준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작업은 아예 주문부터 받지 않았는데 고등학교 교지라고 하니까 크게 걱정은 안 되더라고요. 제발 학생들이 제 실력의 한계를 눈치채지 않기를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말한 학생은 안 오고 교지 담당인 국어 선생님이 직접 왔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퇴근도 못 하시고 대신 오면서 커피랑 생크림 케이크 좀 사왔어요. 출출하실 텐데 일단 먹고 할까요? 딱 봐도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국어 선생님은 꽤 잘생겼더라고요. 거기다 목소리도 좋고 매너는 또 어찌나 좋은지 직장이 아니었다면 저도 모르게 전화번호를 물어볼 뻔했다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미래의 내 남편이 되었으니 상관없지만요. 아무튼 우리는 초면에 함께 탕비실 원탁에 마주 앉아서 커피와 케이크를 먹게 되었어요. 솔직히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이 없었죠. 그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참 맛있게 케이크를 먹더라고요. 그런데 그 모습이 개걸스럽다거나 지저분해 보인다거나 하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우아해 보였어요. 남자가 이렇게 예쁘게 음식을 먹을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을 정도로요. 퇴근해야 하는 사람 붙잡아 놓고 제가 너무 먹기만 했죠. 실은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이건 반 애들이 돈을 모아서 사준 케이크예요. 친구 녀석들이랑 같이 만나서 먹을까 했는데 오늘따라 친구놈들이 하나같이 야근이 잡혔다고 안 된다고 그러네요. 집에 가져가서 혼자 먹으려니 너무 처량한 것 같아서 염치 없는 짓을 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저 생크림 케이크 좋아해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속으로 혼잣말의 탐정극을 벌이고 있던 저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어요. 집에 가서 혼자 먹는다고 했으니까 아직 미혼인 게 확실해. 생일인데 친구들이랑 만나기로 했었다는 걸로 봐서는 싱글이 확실하고. 근데 아무리 혼자 생일 케이크 먹기 처량하다고 아무 여자랑 먹지는 않지 않나? 혹시 이 선생님이 첫눈에 나한테 반한 건가? 아주 내 멋대로 내 위주의 시나리오를 써내려가고 있던 저는 남편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되도 않는 의미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나중에서야 남편한테 물어봤더니 남편이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대답을 해서 놀라긴 했지만요. 사실 그날 배가 엄청 고팠어. 반 아이들이 사고를 치는 바람에 점심을 못 먹었거든. 난 원래 생크림 케이크는 잘 안 먹는데 그날은 배가 고프니까 그냥 쑥쑥 들어가더라고. 그저 배가 고팠을 뿐이라는 말을 듣고는 실망하긴 했지만 그래도 뭐 지금은 내 남자가 돼 있으니 상관 있나요? 아무튼 고객과 직원으로 만난 우리 부부는 교지 출판을 하면서 교정 때문에 몇 차례 만남을 갖게 되었어요. 비록 일적인 만남이었지만
이상하게 남편과 함께 있으면 일이라는 생각보다는 함께 공통 관심사를 즐기는 기분이 들었어요. 기분 좋게 일을 하다 보니 결과물도 잘 나왔고 그 덕에 남편으로부터 식사 대접도 받게 되었죠. 원래는 사장님도 함께 불렀지만 눈치 빠른 사장님이 핑계를 대시곤 저만 내보내셨어요. 그러면서 슬쩍 이러시더라고요. 정아야, 오 선생 잘 잡아. 내가 괜히 너 주말 근무까지 시켜가며 교지 일 맡겼는 줄 아니? 그게 얼마나 되는 일이라고. 처음부터 이 남자는 정아 짝으로 하면 좋겠다 싶어서 그런 거야. 배고프다고 남자 앞에서 막 퍼먹지 말고 냅킨으로 입술도 닦아가면서 여성스럽게 먹으라고. 그리고 밥 먹고 나서 남자가 맥주 한잔 하자 그러면 빼지 말고 그러자고 해. 남자는 자고로 마음에 드는 여자를 만나면 집에 들여보내기 싫어지기 마련이거든. 맥주까지 마셨다? 그럼 역사는 이뤄지는 거지. 어머 사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이, 말이 그렇다는 거지. 정아야, 내가 오죽하면 딸 같은 네 앞에서 이런 주책을 다 떨겠니? 이게 다 놓치기 아까운 사람이라서 그런 거야. 암튼 좋은 시간 보내고 와. 마치 아빠가 첫 데이트를 앞둔 딸한테 충고를 하듯 사장님은 제게 이것저것 데이트 팁을 주시며 혼수를 두셨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너무 좋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세상에 나 혼자라는 생각을 갖고 살았던지라 누군가의 관심과 참견이 오히려 따뜻하고 감사하게 느껴졌거든요. 사장님의 혼수를 잘 챙겨 듣고 나간 자리에서 남편은 평소와 달리 꽤 긴장한 모습을 보였어요. 그 모습에 속으로 나랑 둘이 있는 게 그렇게 불편한가 생각했죠. 그래서 식사를 마치자마자 인사를 하곤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는데 남편이 대뜸 맥주 한잔 하겠냐고 하는 거예요. 순간 사장님이 하셨던 말이 떠올랐어요. 이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네? 설마 사장님 말처럼 되는 건가? 반신반의한 기분으로 근처 이자카야에서 맥주를 마시게 됐어요. 그런데 혹시 사귀는 사람 있어요? 난 없는데. 그 말을 하는 남편의 얼굴이 발갛게 달아올랐어요. 저보다 8살이나 많은 남자가 이렇게 귀여워 보여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귀엽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내민 손을 덥석 잡아버렸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연애는 1년이 지나 2년, 3년 가까이 이어졌어요. 그러는 사이 서로에 대한 사소한 일관이 다 공유하는 사이가 되어버렸죠. 얼굴도 모르는 부모님께 버려져 시설에서 자란 것부터 고마운 후원자 덕분에 대학을 다닐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취직해서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들을 남편한테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일부러 숨김없이 다 털어놓은 이유는 이런 나라도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의미이기도 했어요. 감당하기 힘들다면 일찌감치 손 털고 떠나라는 압박이기도 했죠. 막상 다 털어놓고 보니 내가 살아온 삶이 이렇게 부끄러울 줄은 몰랐어요. 큰 잘못을 짓고 살아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당당할 수는 없는 인생이었거든요. 그런데 기특하네. 혼자서 그 시간들을 견뎌냈다는 게 정말 대단하고 멋져. 난 지금까지 살면서 항상 내 부모를 원망하며 살았어. 그래서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순간이 되자마자 다 버리고 뛰쳐나와 버린 거고. 자기 얘기를 들으니 왠지 부럽네. 나이만 많이 먹었지 내가 자기보다 더 어린 것 같아서 부끄러워. 남편이 자신의 부모를 증오하며 살았던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남편은 어릴 때부터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한순간도 행복하다거나 자신의 삶이 떳떳하지 못했다고 해요. 그건 아버님의 직업 때문이었죠. 젊은 시절 조직 생활을 하셨던 아버님은 사채업자였던 아버님은 남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던 무렵
그간의 조직 생활을 청산하고 개인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말이 좋아 사업이지. 엄청난 이자를 받아먹는 악덕 사채업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대요. 그러다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자기 아버지의 실체를 맞닥뜨리게 된 거죠. 책가방을 맨 채 친구들 서너씨 함께 한 친구 집으로 놀러 갔는데 거기에 아버님이 똘마니들을 데리고 와선 집기를 부수고 친구네 아빠를 패고 있었던 거예요. 친구네 집은 작은 슈퍼를 하고 있었는데 가게 안쪽에 있는 안채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나 봐요. 바닥엔 과자며 빵, 온갖 물품들이 내던져져 있고 친구 아버지는 얼마나 맞았는지 얼굴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대요. 슈퍼집 친구는 만신창이가 되어 바닥에 쓰러져 있는 자기 아빠한테 달려가 끌어안고 울음을 터뜨렸고 함께 따라온 아이들은 겁을 먹곤 벌벌 떨고 있었죠. 그때 놀란 표정으로 그 자리에 굳어있는 제 남편을 아버님이 발견하셨어요. 그리곤 이렇게 말씀하셨다네요. 상훈이 너도 잘 봐도 돈 없으면 이렇게 자식 앞에서 처맞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이 아버지처럼 강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그때 남편은 자기 아버지가 너무 원망스러웠대요. 친구 아버지를 자식 앞에서 피투성이로 만들고도 미안한 줄도 모르고 자신의 힘을 과시하는 게 너무 한심하고 창피했던 거죠. 그날 이후 남편은 학교에서 아이들한테 따돌림을 당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아이들이 발빠르게 소문을 내버린 탓이었죠. 악덕 사채업자 아들이라는 이유로 친구 부모들은 자기 아이들을 제 남편과 못 놀게 했고 몇몇 아이들은 제 남편한테 돌을 던지거나 비아냥거리기도 했대요. 그 동네에서 중학교까지 다녀야 했던 남편은 동네를 걸어 다닐 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다녀야 했어요. 남편이 지나갈 때마다 동네 사람들이 소곤대는 소리가 빠짐없이 들렸거든요. 그러다 남편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무렵 아버님은 번화가로 나가 번듯한 금융회사를 차리셨어요. 말이 금융회사지. 이름만 바꾼 사채 사무소나 진배 없었죠. 회사 근처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전학을 가게 됐던 남편은 그제야 자기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친구들 사이에서 생활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딱히 친구는 사귀지 않았다더군요. 혹시라도 자기 아버지 직업을 알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던 거죠. 그래도 그 덕에 성적은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 친구가 없으니까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최대 선물이었지. 대학을 졸업하고 임용고시에 패스해 지금의 학교에 발령을 받자마자 남편은 집을 나왔다고 했어요. 대학 시절 아르바이트를 하며 열심히 모았던 돈으로 작은 월세 원룸을 구했고 거기서 처음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다더군요. 교사가 된 이후 남편은 본가와 연락을 끊었어요. 몇 번은 어머님이 학교로 찾아오기도 했지만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 자리에서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까지 하며 밀어냈대요. 그렇게 교사로서 살아가며 조금씩 집을 넓히고 더는 부모 형제 때문에 가슴 조이는 일 없이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였죠. 태어날 때부터 부모 형제가 없었던 저와 있어도 없이 살고 싶었던 남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그게 뭐 중요한가요? 지금 이 순간 우리 두 사람이 만나 행복하면 그만인 거죠. 서로 각각의 아픔을 지닌 우리는 사귄 지 3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결혼을 했어요. 딱히 식은 올리지 않고 혼인신고와 신혼여행만 감행했죠. 저희 회사 사장님은 그래도 결혼식 사진은 한 장 남겨야 한다며 저희 부부를 사진관에 데려가 자비로 웨딩 사진 촬영을 해주셨어요. 덕분에 썰렁하던 거실 벽에
떡하니 웨딩 사진이 걸리게 되었죠.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 생활을 하던 저는 출산을 한 뒤부터 일을 쉬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사무실에 애 업고 나와서 일해도 되니 계속 일을 하라고 하셨지만 그건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애 때문에 일도 제대로 할 수 없는 데다 고객들이 왔을 때 보기에도 안 좋잖아요. 그래도 가끔 회사 일이 바쁠 때면 종종 아르바이트로 단발성 작업은 해드리곤 했어요. 용돈벌이로 꽤 짭짤해서 살림에 꽤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다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서 다시 복직을 하게 됐고 확실히 둘이 버니까 돈도 금방 모이더라고요. 그러다 2년 뒤 둘째를 출산하면서부터는 아이의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편이 많이 도와주기는 하지만 애 둘을 키우면서 살림까지 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까지 병행하는 건 벅차겠더라고요. 그래도 남편 방학 땐 시간이 나서 전처럼 회사에서 일감을 따다 하곤 했는데 그것도 불가능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이 이제 연세가 드셔서 사업을 아들한테 넘기고 사모님과 태국에 가서 살게 되셨거든요. 평생 고생하며 일만 했으니 노년은 아내와 함께 골프도 치면서 여생을 즐기시겠다고요. 그동안 신세진 것도 많고 감사한 일도 많아서 태국으로 떠나시는 비행기표는 제가 끊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펑펑 우시면서 언제든 태국으로 놀러 오라고 하시더군요. 마치 친정 부모와 헤어지는 것처럼 공항에서 부둥켜 안고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공항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인데도 헤어지는 게 이렇게 힘든데 우리 부모님은 나를 버릴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 하고 말이죠. 그러면서 죽을 만큼 힘들었기를 바랐어요. 그래야 덜 억울할 것 같았거든요. 한 번의 큰 이별을 한 뒤 저희 집에는 또 다른 이별이 있었어요. 남편이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산 지 13년 만에 어머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셨다고요. 장례식장에 가지 않겠다는 남편을 구슬러 가까스로 끌고 가 아버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님과 시동생 내외한테는 뒤늦은 인사를 했고요. 떨어져 지낸 시간이 길어서 그런가 남편과 시동생 사이는 꽤 냉랭했어요. 남편 말에 따르면 자기 동생은 아버님을 많이 닮았다고 하더군요. 입속이 밝고 냉정한 점이요. 어릴 때부터 주먹질을 하고 다녔던 것도 아버님을 닮았다고 하더군요. 반면에 공부머리는 없었는지 아니면 사고를 쳐서 그랬는지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었다고 하는데 결국 대학은 못 들어갔던가 봐요. 그래도 명문대 출신 동서랑 결혼한 걸 보면 능력은 있는 사람이다 싶었죠. 물론 나중에서야 그 결혼에 남모를 사연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지만요. 아버님이 돌아가신 이후 어머님은 하루가 멀다 하고 남편한테 연락을 하셨어요. 때때로 저희 집에 찾아오시기도 했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은 불같이 화를 내곤 했는데 이유를 들어보니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체를 제 남편한테 물려주시라고 해서 그랬더라고요. 왜 저한테 이러세요? 싫다고 몇 번을 말해요? 전요,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지 안 순간부터 아버지 재산에 조금도 마음을 안 뒀어요. 아버지란 사람을 내 인생에서 도려내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일을 물려받으라고요? 내가 왜요? 몇 번을 찾아오셔도 제 대답은 똑같아요. 안 해요. 안 한다고요. 그래 알았다. 네 뜻 잘 알아들었다고. 대신 집에 들어와 살아. 딱 5년만 같이 살면 더는 니들 귀찮게 안 할게. 이엠이 마지막 소원이다. 어머님의 부탁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거절을 했어요. 옆에서 모자의 싸움을 지켜봐야 하는 저로서는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그런 제 마음을 아셨는지 남편이 없는 시간을 틈타 집에 오셨더라고요. 네 남편은 그렇다 쳐도 너는 이성적으로 판단해야지. 나는 내 남편 회사 장남이 맞는 게 순리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0년 넘게 연락도 없이 살던 아들한테 회사를 넘겨주겠다고 하면 네 시동생도 그렇고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니? 그러니 일단은 회사에 얼굴부터 비추고 일 배우면서 차근차근 준비를 하란 얘기야. 하지만 어머님, 그이가 아버님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고 하잖아요. 본인이 싫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보니 도련님이 회사를 물려받고 싶어 한다고 하던데 원하는 사람한테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인상을 쓰며 그러시는 거예요. 너한테 충고 듣고 싶은 생각 없다. 긴 말 않겠다. 그렇게 회사를 물려받기 싫다면 더더욱 애들 데리고 집으로 들어와. 늙은 어미를 그 큰 집에서 혼자 살게 할 생각은 아니겠지? 그러니 장남으로서 자식된 도리는 하란 말이다. 평생 같이 살자는 것도 아니고 딱 5년만 살자는데 그렇게 심한 부탁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머님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시댁에 들어가겠다고 약속을 할 수는 없었어요. 저희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어요. 전세 계약 기간도 끝나가길래 부동산에 찾아갔다가 괜찮은 매물을 발견한 거예요. 우리가 가진 돈에 대출을 끼면 살 수 있겠더라고요. 물론 온전한 우리 집이라기보다는 은행과 공동구매하는 셈이지만요. 그래서 교직원인 남편이 대출을 알아보고 있는 참이었는데 어머님이 이러시니 난감하더라고요. 주변에 상담할 사람이 있다면 좋겠는데 사장님 내외도 태국에 계셔서 물어볼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머리에 쥐가 나게 생각을 거듭했어요. 그렇게 내린 결론은 시댁에 들어가 살자는 거였죠. 하지만 역시나 남편은 완강히 반대를 했어요. 당신이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싫어. 그 집 사람들이랑은 엮이지 않는 게 좋다고. 당신 마음 모르는 거 아니야.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잖아. 당신이 그렇게 증오하던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 큰 집에서 어머님 혼자 사신다고 나이 들어서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알아? 외로움이야. 당신도 어머님이 미운 건 아니잖아. 돌아가시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자식으로서 도리를 다할 수 있을 때까지 하자. 나한테는 그런 기회도 없었지만 적어도 당신한테는 기회가 있는 거잖아.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기회가.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남편은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니 이틀 뒤 합가를 수락했어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시댁에서 살게 되었어요. 처음 저희가 집에 들어가 살 때만 해도 어머님은 너무도 인자하신 분처럼 보였어요. 마치 6.25 때 잃어버린 딸을 만난 사람처럼 제게 엄청 살갑게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머님 뜻에 따르지 않으면 완전 다른 사람처럼 변해선 불같이 화를 내셨어요. 이렇게요. 이게 어디서 말대꾸를 하고 지랄이야. 내가 내 손주 교육 좀 시키겠다는데 네가 뭔데 나서서 상통을 깨. 퇴먹지 않은 년이. 대학도 어디서 그지 같은 전문대 나온 주제에 네가 뭘 안다고 내 계획에 초를 치냐고. 사람 빡도니까 건방 떨지 말란 말이야.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며느리한테 년이라뇨. 게다가 여기엔 적지 않았지만 난생 처음 듣는 해괴한 욕까지 서슴치 않고 제게 퍼부었어요. 그날 이후 어머님은 남편이 출근을 하고 나면 자기 기분에 따라 제게 욕설을 퍼붓기도 하고 부모 없는 년이라고 무시하면서 물건을 제게 던지기도 했어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어머님 상태에 정신과 상담이라도 받아봐야 하는 게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한다면 우리 아이들 앞에서는 세상 좋은 할머니로 계셨다는 거예요. 마음 같아서는
남편한테 어머님의 행패를 말하고 싶었지만 애초에 시댁에 들어와 사는 걸 반대했던 남편인지라 말을 꺼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건 어머니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였어요. 시동생은 완전 조폭 같은 인간이더라고요. 얼마나 악질적이고 사나운지 말도 제대로 못 붙일 정도였어요. 왜 남편이 자기 동생을 그렇게 싫어하는지 알겠더라고요. 한 번은 추석이라서 집에 왔길래 음료수부터 챙겨주려고 마실 것 좀 드릴까요? 라고 했더니 대뜸 그러는 거예요. 아이씨, 입 아프게 당연한 걸 왜 묻고 지랄이야. 형이 여편네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킨 모양이네. 형수는 운 좋은 줄 알아요. 나한테 시집 왔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쳐 맞으면서 교육받았을 거거든. 이게 자기 형수한테 할 소린가요? 길거리 양아치들도 이러진 않을 거예요. 너란 인간이랑 사는 동서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안 그래도 동서가 늘 무표정이라서 안 좋은 일이라도 있나 했었는데 시동생이 바로 원흉이었네요. 저희 가족이 시댁에 들어와서 산 지 반년쯤 됐을 무렵 시어머니는 저희와의 약속을 깨고 제 남편을 회사 대표로 추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어요. 그러자 시동생이 자정이 넘은 시각에 술에 잔뜩 취해선 집으로 찾아왔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쌍욕을 파며 대드는데 와, 살다 이런 개차반은 처음이었어요. 어머님한테 성질을 부리던 시동생은 제 남편을 보자 지 형한테도 주먹질을 하며 달려들었어요. 씨발, 이 집에 들어와 살겠다고 할 때부터 알았어. 아버지 돈은 더러워서 시키는 개뿔. 아버지 대주고 나니까 작정하고 회사 뺏으려고 들어온 거잖아. 고고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 나보다 더한 양아치 새끼였네. 입에 걸레를 물었는지 어찌나 더러운 욕설을 퍼부어대는지 애들이 들을까봐 얼마나 조마조마했는지 몰라요. 욕설을 퍼붓던 시동생은 지 분에 못 이겨 살림살이를 깨부수고 난동을 부렸어요. 결국 경찰이 출동하고서야 시동생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며칠 뒤 동서가 짐을 싸들고 시댁으로 들어왔어요. 말로는 시동생이 몇 달간 지방으로 출장을 가게 돼서 혼자 지내기 무서워 왔다고 했지만 딱 봐도 그건 아닌 것 같았어요. 동서는 평소에도 표정이 없는 편이긴 했지만 이번엔 마치 혼이 나간 사람 같았어요. 삶에 의욕이 없는 것처럼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마치 시체가 걸어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동서가 반응을 보이는 건 오직 우리 애들한테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반응 때문에 우리 애들이 많이 놀라곤 했어요. 동서가 우리 애들을 끌어안고 서럽게 울어대곤 했거든요. 그러다 나중에 우연한 기회가 생겨서 동서랑 얘기를 나눌 수 있었는데 그때 왜 동서가 이런 상태가 됐는지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화가 나던지 제가 더 화를 냈어요. 뭐? 그럼 도련님한테 맞아서 유산을 냈다는 거야? 아니 뭐 그런 미친 인간이 다 있어. 동서는 그걸 그냥 가만뒀어? 친정이 잘 산다며 친정 부모님 도움을 받아서라도 죄값 치르게 했었어야지. 형님은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인지 몰라요. 내가 만약 그 사람한테 소송이라도 건다면 나도 내 친정 식구들도 무사하지 못할 거예요. 나도 이 지옥 같은 생활 이제 끝내고 싶어요. 친정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남편한테 맞아서 유산을 했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 남편을 피해서 시댁으로 온 거였죠. 적어도 이 집에는 우리 부부가 살고 있으니까 시동생이랑 시어머니가 자기를 어쩌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동서의 아픔을 알게 된 이후 우리는 부쩍 가까워졌어요. 우리 애들도 작은 엄마를 잘 따라서 가끔은 애들을 데리고 동서랑 놀이공원도 가고 아동국도 보러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석 달 정도 지났을까요? 시동생이 시댁으로 찾아왔더라고요. 혹시라도
동서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동서 곁을 떠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시동생이 동서한테 이혼 서류를 내밀지 뭐예요. 돈 많은 처가덕을 보겠다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했던 인간이 말이죠. 그런데 이혼을 하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동선의 친정이 망했기 때문이었어요. 이제 볼장 다 봤다는 투로 이혼 서류를 동서 얼굴에 내던지는 시동생을 보니 쓰레기도 이런 쓰레기가 없다 싶었어요. 동서는 혹시라도 남편이 마음을 바꿀까 싶어 별다른 말 없이 이혼 서류를 작성했어요. 그리곤 한 달 뒤 이혼이 성립되자 기다렸다는 듯 시댁을 나갔어요. 동서는 꼭 연락하겠다고 몇 번이나 약속을 했지만 그 후 단 한 번도 연락이 없었어요. 동서와 이혼을 한 시동생은 1년쯤 지나 재혼을 했어요. 이번에 결혼한 여자는 전 동서보다도 더 잘 사는 집 딸이었어요. 무슨 재주로 있는 집 딸을 연달아 데려오나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새로 들어온 동서는 묘하게 이전 동서와 닮은 구석이 있었어요. 말없이 한 곳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특히나 전 동서 생각이 나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님이 아주 신이 나셨더라고요. 역시 있는 집 딸이라 그런지 사돈이 배포가 크다니까. 얘 큰애야. 내일 상준이네 집들이 한다니까 낮에 거기 갈 준비해라. 에휴, 둘째 아들은 돈 있는 집 여자 만나 장인이 해준 70평대 아파트에 산다는데 우리 장남은 지질이 폭도 없지. 하필 만나도 부모 없는 여자를 만나선 처가덕도 못 보고 이게 뭔 고생이야. 야, 넌 내 아들한테 평생 충성하며 살아야 돼. 네 주제에 어디서 이런 남편을 만나겠니? 어머니는 지치지도 않는지 매번 이런 식으로 동서들과 저를 비교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깨가 더 움츠러들었죠. 남편은 선약이 있어서 조금 늦다고 해서 제가 운전을 하고 어머님과 애들을 데리고 시동생 집으로 향했어요. 70평대 아파트란 말은 듣고 왔지만 막상 가서 보니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평수도 평수지만 거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오는 데다가 한강까지 보이는 환상적인 뷰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우리 애들도 우와 소리를 낼 정도였어요. 시동생은 아직 두 번째 부인 앞에서 본색을 드러내기 전인지 평소와 달리 거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어요. 저한테도 꼬박꼬박 형수님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모습이 역겨워서 일부러 시동생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그러다 보니 거실에서 벗어난 주방이나 화장실 근처에 머무르게 됐는데 의도치 않게 새 동서의 전화통화를 엿듣고 말았지 뭐예요. 그런데 그 통화 내용이 심상치 않더라고요. 조금만 기다려. 내가 시댁돈 다 털어 갈 테니까. 그러니까 넌 초조해하지 말고 밥 잘 먹고 있어. 아주버님은 아직이고 어머님이랑 형님은 와 있어. 지금? 다들 거실에 있지. 통화 중이던 동서는 거실 쪽으로 향하려고 고개를 돌리다가 뒤에 서 있던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리곤 귀신을 본 사람처럼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라고요. 저는 얼른 동서 손에 들린 휴대폰을 빼서 귀에 댔어요. 글쎄 그랬더니 전화기 너머로 낯익은 목소리가 들리지 뭐예요. 동서, 그러니까 이전 동서였어요. 동서 맞지? 나야 은우 엄마. 근데 동서가 새 동서랑 무슨 사이길래 통화까지 해? 서로 아는 사이야? 저는 혹시나 새 동서가 따로 만나는 남자랑 작당을 벌이는 게 아닌가 싶어 휴대폰을 빼서 확인했던 건데 예상치 못한 이전 동서의 등장에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그런데 휴대폰 너머에서 들리는 동서의 설명을 듣고는 되려 웃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새 동서를 도와 이 집 식구들을 길바닥에 나앉게 하는 계획에 동참하기로 했어요.
이전 동서의 말인즉슨 동선의 친정을 망하게 했던 게 다름 아닌 시동생이었다는 거예요. 시동생은 장인이 자기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처남한테 사기꾼을 붙여 투자를 부추기곤 모자람 사업자금을 빌려준다는 명목하에 엄청난 이자를 물게 했더라고요. 그 돈을 갚느라 동서 친정아버지가 하시던 회사가 휘청이게 됐고 결국 회사를 다른 사람 손에 넘기게 된 거예요. 시동생은 그 일로 사기꾼과 함께 돈도 나눠 갖고 처남한테서는 엄청난 이자까지 받아먹었고요. 뒤늦게 이 사실을 안 동서는 자기 동생을 통해 복수를 하기로 한 거였죠. 동서의 여동생이면 한부모 밑에서 난 자식인데 어떻게 그 사실을 속이고 동생과 결혼을 할 수 있었나 싶으시죠? 거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첫 동서와 두 번째 동서는 일란성 쌍둥이인데 어릴 때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는 바람에 첫 동서는 아빠랑 두 번째 동서는 엄마랑 살게 되었더라고요. 두 번째 동서는 엄마와 함께 미국에서 살다가 어머니가 재혼을 하면서 사업가인 새아빠 호적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러니 서류상으론 첫 동서와 접점이 없을 수밖에 없었어요. 쌍둥이라서 특히나 유대감이 강했던 자매였기에 두 번째 동서는 자기 언니 인생을 나락으로 떨어뜨린 제 시동생을 절대 용서할 수 없다며 이번 일을 계획한 거였죠. 저 역시 시댁에서 살면서 그동안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폐악질을 경험한 터라 티끌만한 힘이지만 도움이 된다면 뭐든 해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새 여자의 복수는 1년이 지나서야 빛을 발하게 되었어요. 동서는 제 시동생이 처가를 망하게 만든 시나리오 그대로 전문꾼을 불러 시동생한테 사업 확장을 하도록 부추겼고 부족한 사업 자금은 자기 친정에서 담보를 받고 빌려주는 식으로 계획을 진행시켰어요. 자기가 덫에 걸린 줄도 모르고 떼돈 벌 생각에 들떠있던 시동생은 벽장 속 곶감을 빼먹듯 회사 건물이며 본가 집문서를 담보로 처가에서 수시로 돈을 융통에다가 사기꾼 입에 넣어줬고 1년이 지나서야 그동안 투자했던 사업이 사기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하지만 이미 사기꾼은 한국을 뜬 지 오래였어요. 시동생은 집도 회사도 모조리 날린 채 아내한테 이혼까지 당하게 되었어요. 자기가 첫 번째 아내 집안에 했던 그대로 똑같이 당한 거죠. 하루아침에 집과 회사 건물이 날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어머님은 충격으로 쓰러지셨고 얼마 뒤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시동생은 어떻게든 만회해보겠다고 회사 돈을 가져다가 도박판에 뛰어들었고 결과는 알거지 신세가 되어버렸죠. 그 난리통에 우리 부부는 애들을 데리고 시댁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어머님은 요양병원에 입원을 시켰고요. 그동안 제 남편 몰래 남편을 회사 사회이사로 올려놓곤 매달 통장으로 거액의 월급을 보내줬었는데 그 돈은 어머님 요양병원 병원비로 쓰이게 됐답니다. 그 일이 있고 2년 뒤 우리 부부는 예정보다 조금 늦게 내 집 마련에 성공했어요. 이건 남편한테는 비밀인데요. 사실 우리가 시세보다 엄청 싼 금액으로 이 집을 살 수 있었던 건 이전 동서 덕분이었어요. 시동생을 속일 때 제가 조금 도움을 주었는데 고마움의 뜻으로 자기 친척이 살던 집을 저희 부부한테 싸게 넘겨준 거거든요. 차액은 동서가 대신 내주고 말이죠. 저 때문에 형님네한테도 피해가 갔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제가 그 집 재산을 뺏지만 않았어도 일부는 아주버님이 돌려받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 돈 필요하면 말씀하세요. 어떻게든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 됐어. 우리 남편은 자기 부모 재산에 조금도 관심 없는 사람이야. 아버님 돌아가셨을 때도 자긴 유산 안 받겠다고 했던 사람인데 뭐. 동서가 그 재산 안 가져갔으면 시동생이 우리 몫까지 다 해먹었을걸? 그러니까 미안해하지도 말고
뭘 더 해주겠다는 생각도 하지 마. 우린 이 정도면 충분해. 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시댁이 한순간에 폭삭 망했을 때 실제로 제 남편은 조금도 아쉬워하지 않았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돈이다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니까요. 아, 시동생 근황도 궁금하시죠? 그 인간은 회사 돈을 함부로 빼서 쓴 죄야 불법, 도박, 폭력 등으로 현재 실형을 살고 있어요. 그 인간이 벌인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벌이지만 교도소에서 나와 갈 곳이 없는 처지가 됐으니 이번 생은 망한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자업자득인걸요. 그래서 남의 가슴에 멍들게 한 놈은 자기 눈에서 피눈을 뽑게 된다고 하는 모양입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들, 남편과 같이 선한 마음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 소중한 가족들과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좀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바다와 산이 보이는 작은 마을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할머니예요. 반평생을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나이가 든 뒤 한적한 시골로 내려왔죠. 한적한 곳이라 새로운 손님이 많지는 않지만 동네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의 공간이 되고 있답니다. 할미꽃을 그려놓고 할머니가 운영한다고 걸어놓았지만 저를 할머니로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항상 사람들이 40대 같아 보인다고, 어려 보인다고 칭찬을 해주시죠. 환갑을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런 말을 들으니 솔직히 기분이 좋기는 합니다만 저는 실제로 할머니예요. 저희 딸이 곧 출산을 앞두고 있거든요. 딸과 아주 가까운 거리에 살기 때문에 몸이 무거워진 우리 딸 좋은 밥 먹이고 외출할 일 있으면 가서 도와주기도 하며 지내고 있네요. 딸의 남산만한 배를 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는 게 느껴져요. 제가 딸을 뱃속에 품고 있었던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말입니다. 저는 저희 딸을 베고 있을 때 잘해주질 못했거든요. 다른 임산부들은 뱃속에 있는 아이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거 먹이고 더 좋은 거 들려주려고 애쓴다는데 저는 당시 입에 풀칠하기도 쉽지가 않았어요. 당시 제 사정을 말씀드리려면 조금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겠네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로요. 저는 위로 오빠 둘이 있는 집안의 막내딸이었어요. 저희 할아버지는 지역 유지셨기 때문에 아버지도 동네에서 다 아는 분이었고 저희 집은 굉장히 풍족했죠. 당시 딸이었던 저는 집안에서 그다지 쓸모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결혼이나 좀 괜찮은 집안으로 가면 모를까. 아들에 비해서는 신경 쓸 존재가 아니었죠. 게다가 저희 오빠들이 다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아버지는 저에게 별 관심이 없으셨어요. 저는 그냥 오빠들이 늘 집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저도 따라서 공부하는 게 습관이었어요. 당시 여고를 다니고 있었는데 사실 1등을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마음가짐이 그래서인지 신기하게도 저는 만년 2등이었어요. 물론 저는 그 정도만 해도 만족이었죠. 아버지 눈에 창피하지 않은 딸 정도면 되었고 나중에 좋은 집으로 시집갈 때 흠이 되지 않을 만큼의 성적이기만 하면 됐으니까요. 그런 용도로 전교 2등은 사실 충분한 성적이었죠. 제가 욕심을 부리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전교 1등 때문이었어요. 늘 전교 1등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던 화연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제가 보아도 늘 공부를 열심히 했고 저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았어요. 화연이는 어린 동생 둘이 있는 장녀였는데 반드시 좋은 학교를 들어가서 판검사가 되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공부를 했죠. 솔직히 제 눈에도 그런 화연이가 저랑은 다르게 멋있어 보였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화연이랑 좋은 친구가 되었을지도 몰랐어요. 자꾸만 선생님들이 저희 둘을 라이벌로 몰아가지만 않았다면 말입니다. 이번에 전교 1등이랑 전교 2등 점수 차이가 2점밖에 안 난다며? 야, 화연이 긴장해야겠다. 어이, 남이. 이번엔 1등도 좀 해봐라. 어째 만년 2등이면서 눈에 열정이 없냐, 열정이. 쌤, 남이는 집이 부자라서 괜찮대요. 아니야, 내가 언제. 암만 집이 부자여도 뭐 돈이 시험도 대신 쳐준다냐? 지숙이 너야말로 임마 공부 좀 해라, 공부 좀. 그만 좀 먹고. 자, 책 펴. 화연이 뭐하냐? 퍼뜩 연필 안 잡고. 다음 시험에 진짜 남이한테 따라잡힐라. 당시 여고치고는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유난이긴 했어요. 저희 때만 해도 아직 여자애들 중에서는 대학에 아예 뜻이 없는 아이들도 많았고 아예 고등학교 때부터 일을 하던 아이들도 있었거든요. 요즘처럼 무조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에 대학까지 가는 게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으니까요. 아마 제가 다니던 학교가 그 지역에서는 가장 엄하고 공부를 많이 시키기로 유명한 학교였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어쨌든 자꾸만 선생님들이 절 들먹이며 잔소리를 하시니 화연이는 자연스럽게 절 미워하게 되었어요. 당시 저도 어렸으니 절 싫어하는 화연이가 달가웠을 리가 없었죠. 아니, 제가 화연이를 성적으로 단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왜 싫어하냔 말입니다. 그렇게 저희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자의반 타의반으로 라이벌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화연이의 친구와 제 친구들도 괜한 신경전을 벌였고요. 그러던 어느 날 학력고사를 앞둔 저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당시에는 그냥 해프닝인 줄로만 알았는데 지나고 보니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죠. 당시 저희 학교 맞은편에는 남고가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로 등하교를 하다 보면 자연스레 그 앞을 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가끔 예쁜 여학생이 지나가면 남학생의 환호가 들려오기도 했어요. 창문 밖으로 쳐다보는 학생들도 많았고요. 제가 대단한 미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몇몇 남학생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났었나 봅니다. 제 장점은 딱 하나. 어렸을 때부터 피부가 하얗고 여드름이나 잡티가 없었다는 것인데 멀리서 봤을 때는 그게 예뻐 보였을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 몇몇 남학생들 눈에 띄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게 저희 학교 여학생들에게도 이야기가 퍼지면서 가뜩이나 화연이와의 라이벌 구도로 입방아에 오르던 저는 더욱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어요. 물론 좋은 의미의 관심은 아니었답니다. 임남이 쟤는 뭐 가까이에서 보면 별것도 없는데 왜 남자애들한테 인기래? 몰라. 쟤네 집 부자인 것도 같이 소문이 났나 보지 뭐. 아니면 우리 모르는 사이에 피부 하나 믿고 꼬리를 쳤든가. 야, 니네 무슨 말을 그런 식으로 하냐. 남이가 그럴 시간이 어딨어. 무려 전교 2등인데. 그래, 만년 전교 2등밖에 못하니까 하는 소리 아니니. 혹시 알아? 얌전한 고양이가 부뚜막 먼저 올라갔는지? 뭐? 말 다 했냐? 너희야말로 반 2등이라도 하고 싶으면 허튼 수다 떨 시간에 책을 한 자라도 더 봐라. 제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나마 제 친구들이 나서서 변호를 해주곤 했어요. 저는 그런 소문에 일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다니기도 그래서 잠자코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제 친구들은 무슨 소리냐며
오히려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했죠. 저는 그런 제 친구들 덕분에 그래도 소소하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학력고사가 점점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던 어느 가을날이었습니다. 아침에 등교를 해보니 제 책상 위에 선물 상자 하나가 올려져 있는 거예요. 뜯어보니 안에는 누가 보냈는지 이름도 없이 그저 학력고사를 잘 보라는 쪽지와 각종 군것질이 들어있었죠. 처음엔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냥 이얼 하면서 부러워만 하고 넘어가는 것 같았는데 얼마 뒤부터 저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학교를 등교할 때마다 남자 고등학교 앞에서 일부러 끼를 부린다든지 사실 학교가 끝날 때마다 만나는 남자가 있다든지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문이었죠. 그러자 몇몇 애들은 또다시 절 험담하기 시작했어요. 얌전한 고양이 어쩌고 하면서요. 하지만 저는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는 제 또래 남자아이가 한 명도 없었기에 그런 행동을 할 수도 없었고 도저히 누가 선물을 줬는지 알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선물 받은 간식을 친구들과 나눠 먹고 그저 하던 대로 공부에 집중했습니다. 몇몇 아이들의 수근거림을 애써 안 들리는 척 무시하면서요. 저는 1988년도에 학력고사를 치렀는데요. 그 당시엔 대학을 진학하려면 정말 치열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게 명문대를 요구하진 않으셨지만 나중에 시집을 잘 가려면 대학은 나와야 한다고 하셨기에 저도 입시 때는 정말 힘들었네요.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요. 전교 1등이었던 화연이는 말 그대로 하루하루 피가 말라가는 게 보일 정도였으니까요. 대학 진학의 뜻이 있었던 아이들은 전부 힘들긴 했죠. 입시가 끝난 뒤 반 친구들 중 원하는 대학을 간 친구는 거의 없었고 그 완벽했던 화연이마저 재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화연이는 교실에서 정말 엉엉 울었어요. 저 역시 재수를 해야만 했죠. 하지만 저는 아무래도 집이 부유한 편이었고 학업 스트레스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으니 다른 아이들보다는 힘든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학교 친구들은 그런 절 대놓고 미워하기 시작했죠. 마치 제가 아이들의 분풀이 대상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또 한 번 제 책상 위에는 출처를 모르는 선물 상자가 생겼고 하필이면 같은 날 화연이가 재수를 안 하고 공장에 취직한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누구는 좋겠네. 대학 안 가고 성적 안 나와도 연애할 여유가 있고 솔직히 임남이보다 임화연이 10배는 더 치열하게 공부했는데 얘는 10배가 뭐야. 남이 쟤는 아무 걱정 없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태에서 공부하고 화연이는 동생들 살펴가며 없는 시간 쪼개서 공부한 건데 화연이가 100배는 더 치열했지. 야 남이야, 너 재수하니? 재수해. 왜? 돈이 많으니까 재수식이나 한단다. 너는 시간 많아도 공부 안 했잖아. 화연이가 직접 나한테 와서 뭐라고 하면 몰라. 너는 처음부터 대학 갈 생각도 없었으면서 왜 나한테 시비야? 어머, 얘 뭐랬니? 친구들 말이 생각나 처음으로 절 욕하는 애들한테 맞받아 쳤어요. 저도 시험을 망쳐서 재수를 하게 된 게 하나도 좋지 않았는데 자꾸만 욕바지가 되니 지렁이처럼 꿈틀거린 것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나서면 제 편을 들어줄 줄 알았던 친구들이 하나같이 눈을 피하고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충격받은 저는 제 말을 들은 반 아이가 화가 나서 뭐라고 하는 얘기가 하나도 들리지 않았고 멍하기만 했어요. 그날 이후로 저에 대한 소문은 자꾸만 더 안 좋게 퍼져나갔고 아무도 저에게 말을 걸어주지 않았죠. 소문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걸
그때 알았네요. 어느새 저는 화연이가 필기한 노트를 훔쳐 공부한 전교 2등이 되어 있었고, 주말마다 다른 남자랑 놀러 다니는 해픈 여자아이가 되어 있었어요. 다행히 몇 주만 버티면 고등학교 졸업이었기 때문에 저는 남은 학교 생활을 쥐죽은 듯이 조용히 해야 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독서실을 하나 끊어서 재수 공부를 시작했어요. 친구 하나 없이 외롭다 보니 공부에만 몰입하게 되긴 하더군요. 그런데 벚꽃이 후두둑 떨어질 때쯤 저는 설레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았던 선물의 주인공을 알게 되었어요. 매일같이 다니던 독서실 책상에 또 군것질거리가 놓여져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선물만 있는 게 아니라 선물을 놓고 있는 남자애도 같이 보게 되었죠. 평소보다 일찍 온 절 보고 그 남자애는 깜짝 놀라더군요. 저는 그 애를 보자마자 걔 때문에 모든 일이 벌어졌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면서 화가 났어요. 그래서 선물 상자를 다시 안겨주며 꺼지라고 소리쳤죠. 그 남자애는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다가 결국 나갔고요. 그런데 그 남자애는 그날 이후로 매일 제 책상 위에 초코파이 한 개를 갖다 주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는 쪽지와 함께요. 그걸 매일같이 받다 보니 저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한 행동이었을 텐데요. 그래서 그 애를 불러 그날 일은 미안했다고 먼저 얘기했어요. 저희는 나가서 떡볶이를 먹으며 처음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그 남자애는 저랑 동갑이고 저희 학교 맞은편 남고 출신이었더군요. 3학년 여름방학식 때 절 학교 앞에서 처음 봤는데 그때부터 절 좋아했다고 해요. 하지만 입시 기간이라 고백은 못하고 응원만 해주고 싶어서 선물을 자꾸 놓고 갔답니다. 그 선물 때문에 제가 곤란해진 건 생각도 못했다고 해요. 괜찮아. 이미 다 지나간 일인걸. 근데 넌 무슨 공부해? 너도 재수해? 나도 목표하던 대학교가 있었거든. 우리 엄마는 내가 돌아가신 아빠처럼 경찰이 되길 원하셔서. 그렇구나. 그럼 너도 매일 와서 공부하겠네. 우리 둘 다 힘내자.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좋은 친구라는 게 느껴졌고, 그렇게 저희는 매일 밥을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어요. 친구가 없었던 저였는데 같이 밥도 먹고 공부도 하는 친구가 생기게 된 거였죠. 그러다 보니 저도 어느새 그 친구한테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사귀는 사이가 되었어요. 이제 더 이상 학생도 아니고 성인이니 저희는 공부도 사랑도 열정적으로 했죠. 다행히 그의 학력고사는 저희 둘 다 좋은 점수를 낼 수 있었어요. 남자친구도 원하는 대학에, 저도 괜찮은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된 거죠. 하지만 대학 첫 개강을 한 달 반 앞두고 저는 엄청난 운명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임신을 해버린 거였어요. 저는 곧바로 남자친구를 찾아가 덜덜 떨면서 임신 사실을 알렸어요. 남자친구도 저처럼 엄청난 충격을 받았죠. 임신이라고? 아니, 우리 딱 한 번. 말도 안 돼. 그날 때문이라고? 어떡해. 우리 부모님이 아시면 날 가만 안 두실 거야. 우리 엄마도 마찬가지야. 어떡하지? 일단 내가 우리 엄마한테 말씀드려 볼게. 남자친구는 파랗게 질린 얼굴로 엄마한테 말해보겠다며 헤어졌어요. 저는 일단 집에 가서 남자친구의 연락을 기다려보기로 했죠. 그런데 일주일이 넘도록 남자친구에게선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저는 가족들에게 최대한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지만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초조해지는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임신 사실을 숨길 수 없을 만큼 입덧이 심하게 올라오기 시작했죠.
가장 먼저 제 임신 사실을 알아차린 건 저희 엄마였습니다. 나미 너 갑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왜 그래? 속이 안 좋아? 아니 엄마. 나 좀 피곤해서. 아니 이게 뭐가 아니야. 열도 나는 것 같은데? 잠깐만. 너 설마? 엄마는 제 등을 수없이 내려치며 걱정과 원망이 섞인 말들을 쏟아내셨어요. 아버지가 알면 어쩌려고 이런 일을 저질렀냐며 당장 애 아빠가 누군지 말하라고 하셨죠. 그리고 남자친구의 이름을 듣자마자 제 손목을 붙잡고 남자친구의 집에 찾아갔습니다. 남자친구네 집은 작은 빌라로 평범한 중상층 가정인 것 같았어요. 빼꼼히 열린 문틈으로 보니 일주일 동안 연락이 안 되던 남자친구는 집안에 꽁꽁 숨어서 이사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그 모습에 엄마가 남의 딸 인생 망쳐놓고 도망갈 준비를 하고 있었냐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자 남자친구의 엄마도 소리를 빽 지르기 시작했죠. 누가 누구 인생을 망쳤다는 거예요? 그쪽이야말로 딸의 간수를 어떻게 했길래 이제 막 20살 된 애가 벌써부터 팔랑 까져가지고 남의 아들 인생을 말아먹으려 들어. 뭐라고요? 지금 내 눈앞에서 무릎 꿇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어도 시원찮을 판에 대기야말로 아들 단도리를 제대로 못해서 이 사단이 나게 한 거잖아요. 허위가 없네. 그게 우리 아들애라는 증거 있어? 어디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박박 우겨대. 저 딱 봐도 해픈 애가 우리 아들이랑만 했다는 증거 있냐고. 야, 이 미친 여편네야. 너 지금 말 다 했어? 엄마는 단숨에 남자친구 엄마의 머리채를 붙잡았어요. 머리채를 잡힌 그 아줌마는 소리를 지르며 버둥거렸지만 엄마의 상대가 되지 못했죠. 엄마가 그 아줌마의 머리카락을 반쯤 뽑아버리는 동안 남자친구는 제대로 나서서 말리지도 못하고 어쩔 줄 몰라 하더군요. 나중에 들었는데 사실 엄마는 그 집구석을 보자마자 눈앞이 캄캄해졌다고 합니다. 그 아줌마가 먼저 사과하고 애를 같이 키우겠다고 해도 남자친구가 나이보다 의젓해서 저희 아버지 앞에서 정중히 무릎을 꿇는다 해도 아버지의 분노를 피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요. 그런데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니 없는 이만 못한 인간들이었고 엄마는 분이라도 제대로 풀겠다는 심정으로 혼쭐을 내주신 거라고 합니다. 그 아줌마를 탈탈 턴 이후에는 남자친구의 뺨이며 등을 수차례 내려치고 왔거든요. 저 역시 아무 말 없이 맞기만 하는 남자친구에게 인간 대 인간으로서 엄청나게 실망을 했고요. 남자친구와 그 아줌마는 결국 절 나몰라라 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남자친구는 저에게 마지막으로 이메일을 남겼는데 저와의 일을 잊으려 군대를 간다더군요. 군대를 다녀와서 어쩌겠다는 말도 없었고 그냥 미안하다는 말이 전부였어요. 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에게 임신 사실을 들키고 말았답니다. 애초에 한 집에 살면서 임신 사실을 숨긴다는 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나 다름없는 일이긴 했어요. 노발대발 하실 줄 알았던 아버지는 의외로 고요하셨어요. 그게 오히려 더 간담이 서늘할 정도로 무서웠죠. 아버지는 절 쳐다도 보지 않으시고 단칸방 하나 얻어줄 테니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너 같은 딸을 뒀다는 사실에 창피하기 그지없다. 이 이상 소란 피울 생각하지 말고 이상한 소문 돌기 전에 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 어디 가서 내 딸이라고도 하지 말고. 알아들어?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한마디도 못하고 엄동설언에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어요. 그래도 단칸방도 얻어주고 옷 가지며 짐을 챙길 수는 있어서 다행이었네요. 엄마는 언젠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는지 미리 준비해두었던 가방을 몰래 저에게 건네주셨어요. 쫓겨나는 중에도
후다닥 절 챙겨주시는 엄마 모습에 닭똥 같은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죠. 단칸방에 들어와 보니 그 안에는 쌀이며 마른 반찬, 용돈 조금과 작은 수첩이 있었습니다. 수첩 안에는 밥하는 법, 빨래하는 법부터 시작해서 온갖 살림 방법이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미리 대학 등록을 했었으니 등록금을 찾아가라는 말도 적혀 있었죠. 아버지 몰래 그 수첩을 꾹꾹 눌러 쓴 엄마를 생각하니 더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부잣집 귀한 막내딸에서 단칸방 미혼모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엄마가 주신 용돈과 환불받은 대학 등록금으로 겨우겨우 끼니는 때웠지만 몸이 너무 아프고 외로울 때는 집에서 꼼짝 않고 하염없이 울기만 했어요. 배가 부른 상태로 동네를 다니다 보니 절 알아본 몇몇 고등학교 동창들이 있었나 봅니다. 고등학교 친구들 사이에서 제 소문이 아주 이상하게 퍼졌다더군요. 그래서 저는 더더욱 아무와도 연락을 안 하고 혼자 지냈어요. 그리고 22살이 되자마자 딸아이를 낳았죠. 아이를 낳을 때는 엄마가 안 그래도 수시로 찾아오시다가 산통이 오는 절 발견하고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산후조리도 제대로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보일러도 제대로 돌지 않는 단칸방에서 얼마나 추웠는지 몰라요. 엄마가 한동안 오지 않을 때는 미역이랑 간장, 간마늘만 넣은 국을 마셔가며 겨우겨우 애를 키웠습니다. 그렇게 버티다 엄마가 오시면 항상 이것저것 제가 먹을 것, 아이 기저귀 갈 것 등을 챙겨와 주셔서 기운을 차릴 수 있었죠. 엄마가 아니었다면 전 틀림없이 그의 겨울을 나지도 못하고 딸아이와 운명을 달리했을지도 모릅니다. 시간이 지나니 혼자서 애를 안고 장을 보고 먹을 것을 사올 만큼 움직일 수 있게 되었는데요. 동네가 좁다 보니 어쩌다 한 번씩 동창들을 마주칠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그 친구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마주하는 건 정말 힘든 일이었죠. 몇 번 아이들을 마주친 이후로는 외출할 때 무조건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다녔고 어떻게 알았는지 집으로 동창회 우편물이 와도 열어보지도 않고 그대로 버렸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가난아이가 제 인생 발목 잡고 한없이 지하로 끌고 내려가는 것만 같다는 생각뿐이었어요. 아이를 안고 저를 물리면서도 아이가 너무나 싫었죠. 하지만 애가 가만두면 울고불고 엄마를 찾는데 그걸 외면할 만큼 성정이 모질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엔 우유부단한 제 자신이 죽을 만큼 싫었어요. 모질게 나만 살겠다고 애를 고아원에 버리는 사람들처럼 저도 그러고 싶은데 도저히 그게 안 됐으니까요. 시간이 좀 더 지나자 아이는 어느새 자라더니 자기가 알아서 몸도 뒤집고 방안을 헤집으며 기어다녔어요. 뭐가 좋은지 헤헤 웃기도 하고 그러다 또 왕 울어버리기도 하면서요. 그러다 하루는 제가 애를 안고 재우다가 저도 모르게 꼬박 잠이 들었는데요. 무슨 꿈을 꿨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잠결에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고 서러운지 눈물이 펑펑 나더라고요. 그래서 엉엉 울면서 잠에서 깼는데 애가 울지도 않고 저를 쳐다보면서 방긋방긋 웃는 거예요. 세상에 나쁜 거라곤 하나도 묻지 않은 순수한 눈빛으로 절 봐주는데 그 눈빛에 엄청난 위로와 감동을 동시에 받고 말았어요. 내가 내 잘못으로 널 낳아놓고 여태 네 탓만 했구나. 너는 이렇게 맑은 눈으로 나만 봐주는데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딸. 엄마가 미안해. 저는 딸을 안고 엉엉 울면서 밤새도록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제대로 된 어른이 되었답니다. 모자도 후드도 다 집어 던지고 딸을 위해서라면
악착같이 살아남기로 한 것이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도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산후조리를 마친 이후로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으시던 엄마가 한달음에 달려오셨어요. 왜?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몸은? 엄마, 나 직장을 구해야겠어. 혹시 아이 좀 봐줄 수 있어? 그래, 직장은 어디로 구하려고? 어떻게? 공무원 시험 보려고. 어차피 공부밖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안 그래도 얼마 후면 시험이 있다더라고. 그래, 잘 생각했다. 그게 그나마 철밥통이라더라. 지금 너한테는 안정적인 게 최고지. 남들이 공순이 해도 애 혼자 키우는 마당에 그게 대수니? 당시에는 공무원 시험이 요즘과는 좀 달랐거든요. 경쟁률도 그다지 높지 않고 시험 준비도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엄마는 아버지 눈을 피해서 제가 취직을 할 때까지 딸아이를 봐주셨고 저는 금방 취업을 했어요. 저는 사는 곳과는 조금 멀리 떨어진 곳에 첫 발령을 받게 되었죠. 차라리 이 동네에서 이렇게 남의 눈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행이었어요. 엄마도 그렇게 생각하며 잘 됐다고 해주셨고요. 저희는 엉엉 울면서 이별했습니다. 저는 살아생전 엄마를 다시 보기 어려울 거라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엄마는 제가 이사하는 날 당신 혼수 반지와 제 돌반지, 이렇게 두 가락지와 용돈 봉투를 주시며 꼭 필요할 때만 쓰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어요. 그렇게 엄마랑 헤어지고 저는 3살 된 딸아이의 손을 잡고 반지 앞방에 들어가 살게 되었답니다. 매일 아침마다 아이를 돌봐줄 곳에 맡기고 출근하고 애를 데리고 퇴근해서 집에서 직접 공부를 시키며 지냈어요. 쥐꼬리만한 월급으로 살림을 꾸리고 일과 육아를 한꺼번에 하는 게 쉬운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 딸이 말을 곧잘 듣고 애답지 않게 땡깡 한 번을 부리는 법이 없어서 크게 힘든 일도 없었죠. 게다가 우리 딸은 어려서부터 참 똘똘한 아이였어요. 초등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본인이 알아서 아침 먹고 등교를 하고 다녀와서는 숙제도 다 해놓고 얌전히 집에 있었죠.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IMF가 터졌어요. 너무 다행이었던 건 제가 그나마 공무원이었기에 큰 타격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경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도 흔들리지 않고 그저 꾸준하게 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저축을 해나갔습니다. 그렇게 아끼며 살았더니 우리 딸이 중학생 될 때쯤엔 번듯하게 해 들어오는 집을 얻을 수 있었어요. 여전히 코딱지만한 집이긴 했지만 아이를 키우기에는 훨씬 좋았죠. 딸아이 방을 새로 만들어 꾸며줄 수가 있었거든요. 없는 집에 살다 보니 우리 딸은 일찍 철이 든 건지 속 한번 썩이는 적이 없었답니다. 학원 하나 보내지 못했는데도 본인 힘으로 공부해서 계속 전교 1, 2등을 해왔죠. 만년 2등이었던 지 엄마보다 낫더군요. 특히 수학을 잘하던 우리 딸은 남들이 가고 싶어하는 유명한 공대에 진학을 했고 졸업 후에는 화장품 연구원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 안 그래도 예쁜 아이가 항상 피부가 새하얗고 반짝였죠. 화이트데이니 빼빼로데이니 그런 날마다 선물을 하나를 안고 오는 게 이상한 일도 아니었어요. 저 역시 딸아이가 주는 제품을 바르라는 대로만 발랐더니 피부가 고와지긴 하더군요. 사람들이 어리게 볼 정도로요. 딸과 함께 어디 나갔다가 누군가 제 나이를 잘못 보고 대하면 딸은 어김없이 장난을 쳤어요. 연애해 엄마. 남들은 다 40대로 보는데 그냥 40대 아저씨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재혼도 확 해버려. 웃기고 있다 정말. 너나 실컷 해 기집애야. 너도 얼마 안 남았어.
그럼 나랑 같이 시집 갈래? 나는 꽃미남 만나고 엄마는 꽃중년 만나서 같이 시골리자. 실없는 소리 말어. 내 나이에 꽃중년은 무슨. 만나면 다 꽃할배다, 꽃할배. 딸내미와 농담을 주고받으며 까르르 웃고 넘겼는데 최근 1, 2년 사이엔 딸아이의 농담이 그냥 농담 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쩐지 자꾸 결혼 농담을 하더니 얼마 뒤 딸아이는 저에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고 말을 꺼냈답니다. 남자친구가 있는 것도 알고 어느 정도 눈치도 챘었는데 딸아이의 입에서 결혼이라는 단어가 나오니 저도 모르게 심장이 쿵 떨어지는 듯 하더군요. 좋은 의미도 안 좋은 의미도 있었어요. 아이가 이제 다 컸구나 하는 생각과 미혼모였던 제 밑에서 자라서 혹시나 시집갈 때 힘든 일이 생기지 않을까 싶은 걱정이었죠. 그래도 우리 딸만 보면 능력이면 능력, 외모면 외모, 성격까지 어디 하나 흠잡을 데 없는 아이라 책 잡힐 일 없을 거라 가슴을 가라앉히려는데 딸아이의 말에 한 번 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글쎄, 결혼할 남자도 의사, 사돈딸 분도 의사인 의사 집안이라는 거예요. 사위 될 사람은 성형외과 의사로 우리 딸과는 겹치는 지인이 많아서 종종 마주쳤다고 해요. 그러다가 사위가 먼저 연락처를 물어봐서 사귀게 되었다더군요. 의사 집안에 우리나라에서 최고로 돈 잘 번다는 성형외과 의사라니 저는 혹시나 아침 드라마 같은 일이 벌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했어요. 그런데 얼마 뒤 저희 집으로 인사하러 온 사위를 직접 만나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과는 분위기가 많이 다르더라고요. 사위 말로는 의사인 아버지 밑에서 부족할 거 없이 자랐다던데 이미 예전부터 본인이 가장이었던 것처럼 행동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바깥 서둔이 오래전에 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를 못 쓰신다고 하더군요. 원래는 서울 큰 병원에서 의사로 일하며 부유하게 잘 살았는데 다리를 못 쓰게 된 이후로는 동네 작은 병원에서 일하셨다고요. 그나마도 몇 년 전 신장이 안 좋아지면서 일을 다 접고 본인 고향으로 내려가 지내고 있다고 했어요. 자초지종을 털어놓으며 사위는 조심스럽게 저에게 결혼식을 자기 본가에서 치러도 괜찮은지 물어봤습니다. 서울에 있는 저희 측 하객들은 전부 버스 대관에서 모셔올 거라면서요. 웬만하면 저도 애들이 좋다는데 반대할 의향은 없었지만 위치를 듣고 조금 움찔했네요. 왜냐면 사돈집이 제 고향과 바로 옆 동네, 엎어지면 코 닿을 거리였거든요. 저는 딸과 함께 서울로 올라온 뒤로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를 빼곤 단 한 번도 고향에 내려가지 않았는데 거기에서 식을 올린다니까 살짝 신경이 쓰였어요. 물론 저도 이제는 그 지역도 많이 바뀌었고 시간도 오래 지나 절 아는 사람이 드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했지만 저절로 힘든 기억들이 떠오르는 건 막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저도 제 감정은 그저 캐캐 묵은 것일 뿐이라는 걸 잘 알았고 아이들의 식을 방해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러자고 했어요. 상견례 때 좀 더 자세하게 일정을 잡아보자고 했죠. 상견례 전까지는 제 오랜 감정과는 별개로 사돈댁이 특이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집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감이 안 잡혔거든요. 그런데 상견례 때 사돈집을 가보니까 한 번에 이해가 되더군요. 사돈집도 어마하게 컸고 마당이 그냥 마당이 아니라 거의 논밭 크기의 정원이 있었거든요. 정원은 예쁜 꽃과 울창한 나무가 같이 어우러져 있어 정말 예뻤어요. 마치 소설 속 비밀의 화원처럼요. 게다가 그것만 사돈댁인 게 아니라 100평이 조금 넘는 정도의 그 일대가 전부 사돈 땅이라고 하더군요. 안녕하세요, 사부인.
여기까지 오시느라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먼 길 오시는데 힘든 건 없으셨나요? 네, 그럼요. 벌써부터 사위가 차로 데려다 주는 걸요. 사돈 내외야말로 아침부터 이런 걸 다 준비하시고. 저야 워낙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요. 개념치 마세요. 보시다시피 제가 몸이 이래서 집 밖으로 나서기가 참 불편합니다. 온 식구가 저 때문에 매번 고생해주고 있어요. 사부인께도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 아니에요. 정말 괜찮아요. 사부인이 이렇게 인상이 좋으시고 마음이 선하셔서 현주처럼 예쁜 딸을 잘 키우신 것 같네요. 애가 얼마나 지혜롭고 선한지 모릅니다. 맞아요. 현주가 너무 예뻐요. 어쩜 이렇게 예쁘고 똑똑한 아이를 키우셨어요. 영준이도 애가 너무 바르던걸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듬직하고 생각이 깊고요. 저야말로 어떻게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셨는지가 궁금했어요. 과찬이십니다. 참, 결혼식 때 이불 한 봉이 아직 안 정해져 있으면 저희 같이 가요. 제가 잘 아는 언니가 한복 잘해요. 차로 금방 가는 곳이니 당일에 다녀와도 괜찮을 거예요. 어머, 잘 됐네요. 너무 감사해요. 아니에요. 이렇게 예쁜 며느리 보내주시는데 저희가 더 감사하죠. 사돈내외는 정말 인자하고 좋은 분들이었어요. 우리 딸을 믿고 맡길 수 있을 만큼 인간적인 분들이셨죠.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따뜻한 두 분을 만나니 마음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다행히 우리 딸은 저처럼 고생하지 않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겠다는 안도감도 들었죠. 이후 딸은 결혼식 준비로 한창 바쁜 듯 했어요. 저도 그런 딸을 곁에서 도와주며 덩달아 들뜬 마음을 갖게 되었네요. 식 전에는 안사돈과 제가 같이 준비할 게 좀 많기도 했고요. 결혼식 때 입을 한복을 피팅해 보러 가기로 한 날, 마침 청첩장도 나온다고 하기에 두 가지 일정을 모두 마친 후였어요. 안사돈이 미리 예약해 주신 한정식 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뒤 막 헤어지고 나오는 참이었는데요. 누군가 제 팔을 덥석 잡는 겁니다. 임남이? 누구세요? 임남이 맞아? 세상에, 이게 몇 년 만이야. 나 김화연이야, 김화연. 저는 정말 우연찮게 그곳에서 먼 옛날 저와 라이벌 관계였던 화연이를 다시 만났어요. 화연이는 고등학교 때랑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얼굴 자체도 많이 달라졌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화연이가 아니라 무슨 사기꾼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얘기를 나눠보니 제가 아는 그 화연이가 맞았죠. 그동안 어떻게 지냈니? 얼굴이 되게 좋아 보인다, 야. 누가 보면 40대인 줄 알겠어. 너야말로 근데 다시 고향 돌아온 거야? 여기에서 널 다 만나네. 옛날 너 서울 갔다는 말은 들었는데 그동안 뭐하고 살았어? 나야 뭐 그냥 일하고. 아니, 여기 온 건 우리 딸이 이번에 결혼하거든. 그래서 청첩장도 받고 한복도 맞출 겸. 어머, 딸? 아, 맞네. 벌써 딸이 나이가 엄청 많겠다, 그지? 어머, 너희 딸 그럼 이 근처에서 결혼해? 청첩장 하나 줘봐봐. 어렸을 적 기억으론 차분한 애였던 것 같은데 다시 만난 화연이는 사람 말을 끝까지 듣는 법이 없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어하는 사이에 제 가방 사이에서 청첩장 하나를 쏙 빼가더군요. 그러더니 결혼식이 이 근처 맞네 하며 저를 다시 식당 안으로 데려가는 겁니다. 얘 잘됐다. 안에 동창들 다 모여있어. 오늘 동창회 있거든. 애들 아직 안에 있으니까 너 가서 청첩장도 돌리고 그래. 얼른 가자. 제가 그건 한사코 싫다고 해도 화연이는 무지막지한 힘으로 절 붙잡고 동창회 장소로 끌고 갔어요.
화연이 말대로 코앞에 동창들이 전부 모여 있더군요. 제가 등장하자 화기애애했던 분위기가 한순간에 착 가라앉았어요. 어머, 쟤 혹시? 맞네, 세상에. 학생 때 얼굴 그대로잖아. 하는 소리들이 웅성웅성 들렸고 화연이는 상석에 가서 애들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나 잠깐 여기 앞에 나갔다가 엄청 반가운 얼굴 만났잖아. 너희 기억나? 남이? 우리 맨날 전교 1등 갖고 싸웠었잖아. 어머, 기억나지. 남이야, 너무 오랜만이다. 남이는 어쩜 얼굴이 그대로니? 여긴 어쩐 일이야? 어쩐 일이긴. 남이도 우리 동창이니까 당연히 와야지. 그리고 남이 딸 결혼한대. 결혼식에 너희 꼭 오라고 하더라? 아니야. 그건 아니고. 괜찮아. 내가 대신 다 말해줄게. 이거 이만큼만 가져가면 되지? 얘들아, 여기 청첩장. 어머, 근데 위치가 이게 뭐야? 여기 논밭만 있는 데 아니야? 남이야, 너 의사도 농사 짓니? 딸 농사 짓는 집으로 시집 가는 거야? 동창 중 한 명이 명백히 비꼬는 말을 해서 저는 확 기분이 나빠졌어요. 그래서 정색하고 한 소리 하려는데 그마저도 화연이는 낚아채 가더군요. 얘는 농사가 뭐 어때서 괜히 수준 차이 심하게 나는 집으로 시집 보내느니 비슷한 집안이랑 사돈 맺는 게 낫지. 안 그래? 그리고 여기가 경치가 얼마나 좋다고. 남이 너무 잘 된 거야. 그치? 그러자 거기 있던 동창들이 전부 맞다며 화연이 말에 수긍을 해주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화연이는 동창들 사이에서 여왕벌처럼 군림하는 존재였다고 해요. 제가 나온 뒤 저희 고향에는 산업단지가 크게 생겼는데요. 원래 있던 낡은 건물들이 거의 다 산업단지로 넘어가고 지역에 남아있던 저희 또래 아이들은 대부분 그 산업단지 안에 취업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일찍이 근처 공장에 다니고 있던 화연이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새로운 산업단지로 직장을 옮겼고 그 안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고 해요. 화연이의 남편은 그 안에서 꽤 높은 사람이라고 하더군요. 다른 동창들도 대부분 그 회사 다니는 남편을 두거나 그 회사의 하청업체, 거래에서 일하는 남편을 두다 보니 자연스럽게 화연이가 그 안에서 권력을 잡은 것이죠. 아마 이 모든 일들이 저희 고향이 워낙 작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애를 키우는 내내 서울에 살았던 저로서는 생소한 일이었거든요.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못 있겠어서 뒤에 일정이 더 있다고 핑계를 대며 그 자리를 나왔습니다. 기분이 나쁜 것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곳의 분위기가 괴기스러웠기 때문이었죠. 그때 저는 설마 애들이 정말로 오리라고는 생각지 못했고 그저 절 골려주려고 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요. 결혼식이 한 달도 안 남았을 때 동창 중 한 명에게 연락이 왔어요. 정말로 온다고 하길래 그걸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할 수도 없어서 버스를 한 대 더 신청해 주었죠. 그런데 그 친구는 쉽사리 전화를 끊지 않고 자꾸만 우물쭈물했어요. 남이야. 옛날에도 그렇고 얼마 전에도 미안했어. 사실 나도 너한테 그렇게 모진 소리 하고 싶었던 건 아닌데. 그래, 고마워. 화연이가 또 친한 척하거나 그래도 연락하고 지내지 마. 화연이게 옛날부터 너에 대한 안 좋은 소문들 많이 만들어내던 애야. 뭐라고? 내 소문들? 그래, 나는 화연이랑 어울려 다녔으니까 여러 번 봤어. 말 교묘하게 바꾸면서 소문 이상하게 부풀리는 거. 이번에도 너희 딸이 너 닮아서 엄청 남자 밝힌다는 식으로 말하더라고. 그날 애들 도착하면 웬만하면 딸이랑 멀리 떨어뜨려. 네 말을 내가 어떻게 믿어? 나도 어렸을 땐 못 모르고 걔랑 어울려 다녔는데 나이 먹고 보니까 쌍년 중에 쌍년이더라고.
나도 걔한테 당한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옛날에 네가 화연이 노트 훔쳐가서 불태웠다는 소문도 있었잖아. 화연이가 한 번이라도 아니라고 한 적 있어? 남자애한테 선물 받은 일로 네가 맨날 남자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은 그렇다 쳐. 근데 왜 갑자기 화연이만 불쌍한 전교 1등으로 보고 너는 표독한 전교 2등으로 소문이 났겠냐고. 걔가 소문 부풀리는 거 내가 옆에서 직접 봤어. 친구의 말을 듣고 저는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한참 분노를 가라앉히며 생각하다가 저는 그 친구에게 화연이 연락처를 받아 화연이에게 직접 연락을 했어요. 예식장 시간이 바뀌었으니 1시간 일찍 오라고요. 그리고 동창들을 태우고 오는 버스는 제 사비를 털어 예약을 했습니다. 결혼식 1시간 전 제가 직접 그 애들을 상대할 계획이었죠. 물론 아무런 점검 없이 벌인 일은 아니었습니다. 결혼식 전까지 전 화연이에 대해 모든 조사를 했어요. 그리고 친구의 말이 사실임을 짐작할 수 있었어요. 불륜에 폭력에 사기에 그 정도 인성이라면 그런 이간질은 화연이한텐 아무것도 아니었겠다는 확신이 들더군요. 물론 저도 그간 화연이를 대하며 쎄한 기분을 한두 번 느꼈던 게 아니었고요. 결혼식 당일 예상한 시간에 동창들이 버스를 타고 왔어요. 아직 하객들은 거의 없었고 결혼식 준비는 다 마친 상황이었어요. 버스는 사돈집 정원과 좀 떨어진 논밭에 정차했고 동창들은 아무것도 없는 논밭을 보고 어리둥절했죠. 왔어? 어머, 너희 딸 정말 논밭에서 결혼해? 너, 김화연, 네가 알 바는 아니야. 너 지금 당장 이 택시 타고 돌아가. 너 미쳤니? 네 딸 결혼식에 찾아와준 손님한테 이게 할 짓이야? 손님? 손님은 선의로 찾아온 사람을 말하는 거지. 넌 아니야. 네가 옛날부터 나에 대해 안 좋은 소식을 전부 뿌리고 다녔다며. 아니야? 뭐라는 거니? 난 그런 적 없어. 어디서 이상한 말을 듣고 와가지고. 그래, 네가 딱 잡아떼면 그만이지. 나도 네가 예전부터 이상하다고만 생각했지. 정확한 증거는 없었으니까. 근데 네가 남편 말고 딴 남자 만나고 다니는 건 증거가 차고 넘치더라. 내 새끼 결혼식에 불륜이나 저지르고 다니는 너 같은 인간은 비리 걸러내는 게 맞지 않니? 제 말에 동창들은 모두 놀라서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화연이는 곧 터질 것처럼 얼굴이 시뻘개졌죠. 네가 감히? 감히 왜? 잘못한 게 있으면 벌 받는 건 당연한 거 아니니? 네가 무슨 왕족이라도 돼? 너 입 함부로 놀리는 거 그게 엄연한 명예훼손이야.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애가 입을 함부로 놀리고 다녔니? 그래, 그럼 어디 한번 명예훼손으로 고소라도 해봐. 나도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죗값 받을 테니까. 근데 네가 고소하고 난리치면 네 남편 귀에 안 들어갈 수 있을까? 화연이는 분을 이기지 못해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빨랐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화연이의 뺨을 내리쳤어요. 그 자리에 있던 모두가 놀랐고 저 역시 제 자신에게 깜짝 놀랐죠. 살면서 그렇게 분노해 본 적도 누구를 때려본 적도 처음이라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네가 그러고도 인간이야? 고작 19살, 20살 된 애한테 그런 나쁜 소문이나 떠벌리고 다니고 아직도 재벌은 못 고치고 그러고 다녀? 이젠 나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너 내가 만만해 보였나 본데 내가 요 며칠 네 뒷조사하니까 너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고 있더라. 내가 너 바람핀 증거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지금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고 싶으면 입 조심하고 알아서 처신 똑바로 하고 다녀. 알겠어? 전 화연이가 저한테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걔를 막무가내로 끌고 가 택시 안에 구겨 넣어버렸습니다. 반항할 힘이 다 없어진 건지 의외로 화연이는 순순히 택시에 올라탔죠.
그렇게 화연이를 보내고 저는 남은 동창들을 향해 말했어요. 너희들 중에도 김화연처럼 못된 마음으로 결혼식 온 애 있니? 동창들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고개를 저으며 절대 아니라고 부인하더군요. 저는 그럼 따라오라고 한마디를 한 뒤 결혼식장으로 향했어요. 10분쯤 걸어가자 결혼식을 위해 잔뜩 꾸며진 사돈댁 정원이 나왔고 등 뒤로 동창들이 놀라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 이게 다 뭐야? 이걸 다 꾸민 거야? 여기만 다른 세상 같네. 이 땅이 전부 개인 사유지야? 결혼식 할 만했네. 초가집에서 결혼한다는 얘긴 어디서 나온 거야? 어디긴 김화연이지 뭐. 걔가 좀과장해서 말하니? 하긴 저번에 나도 우리 회사 상품 한번 얘기만 꺼냈는데 나를 무슨 다단계 사기꾼으로 몰아갔잖아. 아까 고년 망가지는데 사실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들려오는 동창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저는 가장 구석진 자리로 동창들을 안내했어요. 아까는 나도 흥분했어. 다들 결혼식 와줘서 고마워. 여기 있다 보면 좀 이따 식 시작되면서 음식도 같이 나올 거야. 밥 맛있게 잘 먹고 이따가 타고 버스 타고 가. 근데 남이야. 여기는 어디야? 네 땅이니? 아니, 사돈댁집 정원이야. 여기가 정원이라고? 동창들은 하나같이 눈이 휘둥그레져서 절 쳐다봤어요. 하지만 전 그런 반응이 달갑지가 않았죠. 그 친구들은 그저 본부장의 아내인 화연이를 대하듯이 절 대하려고 할 뿐 자기들도 화연이가 만든 소문에 동조하고 절 괴롭혔던 건 하나도 반성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이니 저는 적당히 예의만 차리고 제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화장이랑 머리를 다시 수정하고 하나 둘씩 결혼식에 찾아온 손님들을 맞이했죠. 그리고 평온해진 마음으로 식에 참가했어요. 다행히 결혼식은 아무런 사건 사고 없이 성대하게 치러졌답니다. 화연이를 미리 정리해버린 게 다시 생각해도 정말 잘한 행동이었죠. 아무런 방해꾼 없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결혼식이 치러지는 걸 보면서 저는 계속해서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딸이 그 모든 어려운 환경을 뚫고 이렇게 예쁘게 자라 진정한 어른이 되었다는 게 감격스러워서요. 그리고 먼저 하늘나라를 간 엄마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렇게 눈물을 펑펑 쏟으며 행복한 결혼식을 마칠 수 있었네요. 저는 딸아이가 결혼한 뒤 다니던 회사를 퇴직했어요. 그리고 그간 모은 돈과 퇴직금으로 사돈댁과 우리 딸 신혼집과 가까운 지역에 집을 하나 샀습니다. 사실 저도 작은 마을에서 자라서 그런지 서울 사는 내내 편안하지가 않았거든요. 딸아이를 키우기엔 더없이 좋았지만 이제는 딸도 없으니 서울에 혼자 있고 싶지는 않았어요. 제가 산 집은 바닷가가 잘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1층에는 카페를 차리고 2층에서 생활하고 있답니다. 그동안은 몰랐는데 이렇게 조용한 동네에서 지내다 보니 그간 제가 얼마나 긴장을 하고 살았는지 깨달을 수 있었어요. 이제 남은 생은 이곳에서 한적하고 평화롭게 지내고 싶네요. 화연이는 외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동창들에게 알려지며 예전처럼 여왕벌 행세를 못하게 되었다고 해요. 아니, 오히려 그간 저질렀던 업보를 모조리 돌려받는 중이라고 합니다. 화연이는 남편과 결혼한 이후 일은 일절 안 하고 부잣집 마님 행세만 했나 보더군요. 그동안 자신의 힘으로 읽어놓은 것이 없어서 남편과 이혼하면 큰일이 나는지 약점을 쥔 동창들에게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시녀 행세를 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화연이도 동창들도 전부 다 악인이라는 생각이 들어 그 이후로는 모두와 소식을 끊어버렸죠. 딸아이는 결혼한 지 1년 만에 아기 천사를 갖게 되었어요.
못된 생각과 못된 행동만 하는 동창들에게서 멀어져 딸아이와 함께 좋은 생각만 하며 지난 8개월을 지냈네요. 출산일을 앞두고 있는 딸에게 지극정성을 다하면서 아주 오래전 우리 딸에게 잘못했던 업보를 저도 청산하는 중입니다. 그 당시엔 아무 죄도 없는 우리 딸을 왜 그렇게 미워했나 참 많은 반성을 하면서요. 앞으로 만나게 될 손주에게는 아낌없이 사랑만 줄 예정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에요. 지금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